힘이 되는 경제. 오늘은 김윤경, 김치영 두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처음 나오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까지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많이 바쁘셨다고요. 네, 제가 미국에 한 6주 다녀와서. 네. 우리 박 교수님 미국 다녀오시는 동안에 뭐 그쪽도 뭐 난방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난방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어제 들어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겨울에 더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난방비 오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긴 합니다. 물론 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해서 수요가 줄어서 덜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게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을 보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크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가하고 가격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동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는 게 뭐 국제적인 요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제 가격이 올라서 올랐구나라는 거를 쉽게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제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더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없은 이상은 이게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큰 이렇게 사회 문제, 정치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데 사실은 난방비 관련해서 도시가스 요금은 네. 우리는 중간에 가스공사나 또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는 뭐 마지막에 판매하는 데는 뭐 배급하고 판매하는 데는 사기업들이긴 하지만 완충 장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완충 장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제도적인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민간 기업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 그걸 중간에서 완충 효과를 내느냐인데 네.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기업이 중간에 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물가 인상을 좀 억누르려고 했던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네.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지난해 이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번을 올렸죠. 네. 한 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더 오를 거냐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두려움들이 국민들한테 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론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오는 네, 것이죠. 네, 그럼 네. 미수금 쌓였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라는 논란이 같이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분명하다. 미국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꾸만 뭐가 대통령이 뭘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적인 내용이 뭔지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일단 어떻게 난방비 확대하죠?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를 짧게 짚어보면은 네. 정부가 이제 가장 먼저 발표한 거는 160만 가구의 가스 요금 할인 가구 그리고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해서 네.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 네. 이거는 요금하고 지원비 음.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것까지 다 되는 건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8만 모든 차상위 계층 그리고 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행 기준의 최대치인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 지원액을 일괄 인상을 하는 네. 주는 걸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중산층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지원까지도 고려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예산이 일단 그 처음에 말한 2배로 올리는 그 예산은 있어요. 네네. 예비비도 있고 또 1,800억 원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원은 사실 지금 마련돼 있지가 않아요. 네. 그걸 가스공사가 비용 부담을 한다는 가스공사가 얘기가 있어요. 비용 부담한대요. 예. 그럼 차라리 그냥
요금을 안 올리면 되지 않나요? 가스공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가스요금 올리는데 글쎄, 아니, 이유가 뭐 되죠. 미수금 때문에 지금 올린다고 예. 하고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이게 사실 김치용 기자님이 이거 제도적 우리가 선택? 공사니까 이게 가격을 낮게 하는 게 또 우리 선택이다 이러는데 그 지금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기 요금도 그렇고요. 네네. 공공 요금들 우리 일반적으로 그동안 물가 관리라는 미명하에 사실 가격 통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네. 이게 원가를 보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고 네. 그게 정말 큰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더 크게 한번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원가 연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선택을 네. 제도적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잠시 광고 듣고 힘이 되는 경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김윤경, 김치영 두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힘이 되는 경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마이크 꺼져 있는 동안에 넷이서 자꾸 경제 얘기를 하다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든다. 힘이 드는 경제. 이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힘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즉 지금 아까 김윤경 기자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하는 것도 재원 마련이 제대로 지금 확립이 안 돼 있고 가스공사에 비용을 넘기는 걸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하러? 네.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충분치가 네.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추경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중산층 말씀하셨는데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까 생각해 볼 필요도 하나 있고 네. 만약에 하더라도 중위소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낮춰가면서 가는 식의 방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는 이게 자꾸 돈을 자꾸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요. 지금 그게 문제죠 또. 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면서 또 압력이 돌아오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긴축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네. 되고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돼요. 증세를 해야 그런데 돼요. 감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세를 하면서 중산층까지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 전혀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거는 하고 있는 뭐 것이죠. 딜레마 정도가 아니라 트릴레마, 퍼릴레마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감세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게 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거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엔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네.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중산층에게 지원하겠다라고 네, 네. 얘기한 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산층까지 포함하려면 6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 그렇죠. 국민의 60% 이상에게 뭔가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바에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사례는 올라가더라도 이만큼 이슈가 안 되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줄 거라면 도리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이들이 더 악화되는 걸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더 경제 전체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 70% 넘어갈 것 같으면 사실은 그냥 가스공사에다가 재정 투입을 해서 가스비를 막아주면 돼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어차피 이제 그게- 재원을 쓸 거면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낮게 공공요금들을 유지하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 누적이 되면서 네. 거의 지금 한계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렵습니다. 물가도 어렵고 그동안에 누적됐던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솔직하게 지금 어렵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또 증세도 해야 되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이 부담을 더하고 네.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렇지만 다 어렵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없이 그냥 다 잘 될 거야. 뭐 원칙을 나는 지키고 있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혼란스럽죠. 오히려. 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혼란스럽다라는 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네. 말씀하시는 많은 이 메시지가 너무 모순된 메시지를 네. 동시에 막 내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고민은 난방비 물가가 오르면서 또 이제 다른 그 공산품들이나 네. 다른 상품들의 가격을 자극을 하고
근데 이 물가를 안 잡으면 내년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서 이 경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상반기에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는 말 자체가 과거 사실 개도기 시절부터 군사 독재를 하면서 가졌던 경제에 대한 몰상식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네. 개도기 시대 때 물가 관리했던 거하고 지금처럼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물가 정책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들이죠. 금리 네.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물가를 안정화시켜야지 경제가 정말 성장을 할 때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도 생각들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상황에 있고 우리도 또 그 상황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정말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네. 물가를 못 잡게 되면 환율 문제도 생기고 다시 그게 수입 물가를 부추기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물가가 상승이 돼서 오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해결책을 내놔야 되죠. 취약계층들을 보호해서 사회적 붕괴가 와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은 더 세금을 좀 더 내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감세해서 무슨 경제가 돌아갈 것 같은 그거 거의 물가하고 상관없는 시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편에서 하고 예, 부자 감세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글쎄요. 트리클 다운 글쎄요. 계속 그 낙수 얘기를 효과. 하세요. 예. 낙수 효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통제하려고 하고 네, 이런 모순된 이야기들 또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님, 물가 지금 계속 수치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맞죠? 네, 현재.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핵심 물가 지수가 5%가 올랐거든요. 이게 14년 만에 이제 최고 상승률이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수도요금 오른 것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2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오를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네. 보도가 많이 됐는데 농산물 가격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파 때문에 잠시 좀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그랬기 때문에 뭐 다 뭐 소비 축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사실 어쨌든. 조금 예, 걱정되는 김치영 게 이제 기자님. 미국이나 유럽이나 물가가 좀 꺾여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고점을 찍고 꺾여가는 네,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6.3까지 올랐다가 지금 1월이 5.2%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추세는 맞는데 12월 달에 5% 나오고 1월에 5.15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다음 달 또 올라가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여기서 멈추거나 올해는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꺾일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올 하반기쯤에는 기대감이 이런 기대감이 있죠. 생기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경제가 반대로 간다 그러면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무역 적자는 지속된다고 하지.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지. 그러면은 소비 심리 위축되고, 그러니까 무역이 수출이 잘한다면 내수라도 어떻게 좀 돼야 될 텐데 소비 심리 위축되면 내수 시장도 위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물가에 고금리에 그다음에 환율 예. 고환율에 소비 심리 위축돼서 내수 경기가 힘이 드네요, 진짜. 힘이 드는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솔직하게 설명하고 같이 그렇죠. 대책을 내야 네, 된다. 그리고 사실 이 해법이 거시적인 조정을 통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해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정책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조업 위기 문제에서 네네. 시작되는 그리고 뭐 탄소 중립으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거꾸로 가죠, 요새. 똑같아요. 이거 공공요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연동을 시켜서 갔었더라면은 지금같이 물가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다 보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물가 꺾이는데 우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았을 때 연동을 시켜서 제대로 했었더라면은 위기 때 오히려 잘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았을 때 그냥 계속 더 묶어뒀다가 더 커지는 거죠. 탄소 중립 이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정책 실패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시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문제들이 사실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거시지표는 관리의 대상이지 그걸 가지고 뭐 때려잡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구조적인 문제, 제조업 위기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구조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인경 기자가 돈 많이 번 금융지주 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막 400%씩 예. 그 성과급 성과급 준다. 주고, 예. 근데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뭐 전 지원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 거의 내정되는 수준이네요. 그러면서 야 이게 때 뒤늦은 또 관치금융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김치영 기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금융지주 회사들이 이제 회장을 정할 때는 회추위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네. 회추위에서 이제 그 후보자들을 정하고요. 이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을 선출해서 이제 내정 뭐 또는 한 명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우리금융지주에 4명의 후보가 올랐어요. 근데 이 4명 중에 3명은 우리금융 그룹 내에서 다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딱 한 분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만 이제 외부 인사였던 거죠. 근데 외부 인사가 이제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관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도 이렇게 소유가 불분명한 회사들 그러니까 금융 지주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과 관련돼서 지배 구조를 좀 깨끗하게 하겠다. CEO들 선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네. 관치 논란이 지금 조금 일고 있는 것이죠. 네. 관치라고 보는 게 이제 정부가 인사 개입하는 건 당연히 이제 관치일 거고 이렇게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저는 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유 분산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주주 자본주의 시대에 주인 없는 기업이란 말 자체가 기업은 시대착오적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재용 거기는 주인 있는 기업인가? 5%도 안 되는 주식 갖고 그거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게 문제지.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장도 이야기를 하기를 CEO에 대해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네. 금융당국의 책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어요. CEO 리스크는 시장에서 판단해야지 왜 금융당국이 판단을 이런 합니까? 것들이 다 이제 관치금융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모피아가 다시 그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죠. 일단 뭐 지금 뭐 경제수석도 그렇고 뭐 부총리도 그렇고 다 옛날에 한 자리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금정과장을 하시면 이제 은행을 쥐락펴락 하셨던 그렇죠.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좀 관치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 금융정의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모피아가 어쨌든 유착 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가 내려오는 것. 이제 모피아 자체도 문제지만 관료가 내려오면 관료적 사고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또 돌아가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 또 손태승 회장을 물러나도록 직간접적인 압박을 했다. 이런 것도 좀 문제로 제기가 여의도 되고 있죠. 금융권에서는 입이 다 그런 것으로 현명하게 선택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금융 네, 지주 박상희 회사들이 사실 그 연임들하고 하면서 사실 그 우리 재벌 총수들 비슷한 행태들을 오. 보인 적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어떤 그 금융사고 같은 거 책임도 있고 채용 비리에도 관련이 있고 이랬던 분들이 연임이 되고 했던 것들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바로 잡자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관치를 더 강화시키는 걸 쓰는가는 것은 사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러면
그런 사실 지금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은 대주주 특별하게 대주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수주주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국식의 전문 경영인 체제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되죠. 주주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건데 왜 그럼 우리 현실은 돌아가지 않고 문제가 많으냐. 근데 그게 금융이라든지 몇 개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규제 산업들이에요. 금융산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이 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부터 해서 그 금융권에 있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정부의 영향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주총해서 액티브하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많은 걸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금융주주들 외국인 주의분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연임들을 하고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자기들 사람을 좀 안 치고 싶은데 눈치를 줘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박 수단으로서 금감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는 책무를 벗어난 뭐 인사 문제까지 관리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랑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를 것 자체가,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는 건 빌미고 사실은 잘못된 것의 근본 원인을 더 강화시키는 악수를 두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사람들 꽂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위선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걸로 생각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네. 이게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예.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금감원장으로 오실 때서부터 사실 문제가 금융가에서는 많았어요. 말이 말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이게 왜 갑자기 검사 출신의 분이 금감원장으로 오느냐. 근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박근혜 박상희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환경부 장관에서 나가라고 압력을 줬다고 해서 사법 처리를 당했죠.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라고 나온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따로 몰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놓고 얘기를 하세요. 내놓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이게 판단.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이 어떤 지금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종용 네. 그 전 금융위원장 말고도 다른 지금 금융기관에도 소위 관치 낙하산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치영 기자님? 사실은 신한금융지주도 조영병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이들 얘기됐었는데 그랬어요. 스스로 예. 물러났고요. 예. 금융지-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네, 말을 하자면. 금융지주 쪽에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이런 눈초리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사에 이번에 그 회장들이 임기가 끝나는 데는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 농협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이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참여했던 분이. 다들 주변 사람들 아니면은 관료 출신들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정부 때 국민연금이 했던 그런 주주 견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 비판적이었던 게 이번 그랬죠. 여당이거든요. 굉장히 예. 이거 무슨 뭐 자본주의 부정하는 세력인 것처럼 비판했어요. 연금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했죠. 이야기까지 연금사회주의. 연금사회주의 얘기는 네, 이번에도 나왔어요. 네네. 그 예.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은 도입을 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에서 네. 시작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아이고. 본산 영국에서. 네, 이 그리고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네. 하시죠.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네. 개혁과 관련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잠깐만 요거 한 말씀. 마이크가 꺼집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요 주제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힘이 되는 경제 박사행 교수,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